새벽 4시, 어둠이 아직 깊게 깔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말순, 올해 75세죠. 평생을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해왔어요. 부엌에서 밥을 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뚜껑을 덮는 일련의 동작들이 몸에 배어 있었죠. 6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4시 20분. 이제 곧 시장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를 해왔어요. 처음엔 1,000조각을 들고 다니며 팔았고 나중엔 작은 가게를 얻어 옷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도 샀고 적금도 넣었죠. 다들 나이 들면 쉬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괜찮았어요. 손발도 튼튼하고 머리도 맑으니까요. 무엇보다 현우를 위해서라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제 외손자예요. 11살인 이 녀석이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죠. 큰딸 영희가 낳은 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살았어요. 아이 아버지 창수는 일이 불안정해서 자주 집을 비웠고 영희는 그런 남편 뒤치다꺼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우는 자연스럽게 저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학교 다녀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한테 먼저 말했죠. 제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뛰어와서 안기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평생 모은 재산, 이 집과 통장에 있는 돈, 모든 게 현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커서 대학도 가고 좋은 일자리도 구하고 결혼할 때도 부족함 없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죠. 밥이 다 지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끈한 밥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우가 이 밥을 먹고 학교에 가겠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주길 바라면서 저는 항상 정성스럽게 밥을 지었어요. 그런데 요즘 영희와 창수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창수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안 되나 봐요. 가끔 전화 받는 소리를 들으면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현우만큼은 이런 어른들의 걱정거리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시장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 걱정하고 아껴주는 게 당연한데 요즘엔 뭔가 어색한 기운이 집안에 흘렀습니다. 영희는 저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창수는 현우와 놀아주는 일도 줄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어둡고 무서운 생각이 자라고 있는지를요. 빚에 쫓기는 절망감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시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여전히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학교에서 무사히 하루를 보내고 저는 장사를 마치고 돌아와서 저녁을 차려주고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그날이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 그때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면서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집안 공기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영희와 창수가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습니다. 부부끼리 할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니까 신경이 쓰였어요. 더 이상한 건 밥맛이었습니다. 60년 넘게 밥을 지어온 제가 지은 밥인데 어째서 이렇게 맛이 다를까요? 처음엔 쌀이 문제인가 싶어서 새로 샀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알은 그대로인데 뭔가 씁쓸한 맛이 났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평생 먹어온 밥맛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는 없거든요. 현우도 요즘 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평소에는 한 그릇을 뚝딱 비우던 아이가 몇 숟가락 떠먹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혹시 아픈가 싶어서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희와 창수는 밥을 잘 먹었어요. 아니,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뭐가 이상한지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밥을 짓고 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영희가 밥솥 앞에 서 있더라고요. 뭔가 작은 종이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얼른 감췄습니다. 영희에게 물어봤어요. 뭘 하고 있었냐고. 그랬더니
그냥 밥이 다 됐나 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영희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며칠 후엔 창수가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제가 밥을 지으러 부엌에 가니까 이미 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새벽 5시에 말이에요. 평소에는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요? 창수는 물을 마시러 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물컵이 아니라 작은 통이 들려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얼른 뒤로 숨기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밤에 잠이 안 왔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이런 어른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을까요? 요즘 아이 표정도 어둡더라고요. 평소에는 장난도 많이 치고 웃음도 많던 아이가 조용해졌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지만 별일 없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어른들의 낌새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아이들은 생각보다 눈치가 빨라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면 금방 알아차리죠. 그런데 현우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을 차려놓으면 자꾸 제 밥그릇만 유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다가 망설이고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11살짜리가 뭘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걸까요? 물어봐도 그냥 배가 안 고프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현우가 부엌 앞을 서성이더라고요. 제가 밥을 짓는 동안 계속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뭔가를 지켜보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상했지만 아이가 할머니를 도와주려는 건가 싶어서 그냥 넘겼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어둡고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영희와 창수가 있다는 것 말이에요. 밥맛이 이상해진 건 우연일까요? 영희와 창수의 수상한 행동도 우연일까요? 모든 게 우연이라면 좋을 텐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우의 행동도 걱정스러웠습니다. 아이가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11살짜리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불안한 나날들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서운 결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현우를 깨워 아침 준비를 시켰어요. 하지만 뭔가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영희와 창수는 여전히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어요. 제가 부엌에 있으면 슬금슬금 다가와서 뭔가를 확인하고 가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현우는 더욱 이상해졌어요. 평소라면 벌써 식탁에 앉아서 밥 달라고 조르고 있을 시간인데 그날은 방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몇 번 불러도 대답만 하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방까지 가서 데려왔어요. 현우의 얼굴을 보니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빨갛더라고요. 혹시 아픈가 싶어서 이마를 만져봤는데 열은 없었어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밥, 된장찌개, 김치, 평범한 아침상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희와 창수의 시선이 계속 제 밥그릇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제 밥그릇만 쳐다보는 걸까요? 저도 모르게 밥그릇을 들여다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밥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을 뜨지 않고 계속 망설이더라고요. 저는 현우에게 빨리 먹으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늦겠다고.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마치 무슨 결심을 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제 밥그릇을 확 끌어당겼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는 거냐고 물으려는데 현우가 제 밥을 퍼서 자기 앞으로 가져갔어요. 현우야,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밥이 따로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현우가 할머니 밥이 더 맛있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밥솥에서 퍼온 밥인데
왜 제 것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걸까요? 하지만 현우가 밥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요즘 밥을 잘 안 먹던 아이였거든요. 영희와 창수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현우는 평소보다 빠르게 밥을 먹었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제가 보기엔 너무 급하게 먹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서둘러 먹더라고요. 그런데 몇 분 후 현우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배를 움켜쥐고 아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천천히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서둘렀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아픔은 보통이 아니었어요. 현우가 바닥에 주저앉더니 계속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변했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단순한 배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현우를 안았어요. 어디가 아프냐고, 어떻게 아프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너무 아파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냥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영희와 창수도 놀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종류의 놀람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식의 놀란 말이에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현우의 상태가 점점 나빠졌습니다.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건 분명히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119에 신고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아픈 걸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럴 리 없었어요.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현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의식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때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렸는데 할머니 미안하다는 말 같았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픈 건 현우인데.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처치사들이 현우를 들것에 옮기더라고요. 저도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현우는 계속 아파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멀쩡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픈 걸까요? 그리고 영희와 창수의 이상한 반응은 뭐였을까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우만 괜찮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의사들이 현우를 데려간 지 1시간이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계속 서성거렸어요. 영희와 창수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둘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더 짙었습니다. 서로 말도 별로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불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려고 한다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현우는 어떻게 된 건지, 많이 아픈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현우가 독성 물질에 중독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적지 않은 양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했어요. 독성 물질이라니 도대체 뭘 먹었길래 그런 걸까요? 저는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독성 물질인지, 어떻게 아이가 그런 걸 먹게 되었는지. 하지만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우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병실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저를 보자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현우야 괜찮냐고 물었어요. 많이 아프냐고. 그랬더니 현우가 이제 좀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할머니 아프실까봐 걱정되어서 자기가 대신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신 먹었다니 무슨 뜻일까요? 현우가 제 밥을 가져다 먹은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현우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그랬더니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 밥에 하얀 가루를 넣는 걸 봤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 딸이
제가 낳고 기른 영희가 저를 독살하려 했다는 건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됐습니다. 현우가 계속 설명했어요. 처음엔 뭐라는 건지 몰랐는데 며칠 보니까 할머니 밥에만 그 가루를 넣더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아프실까봐 걱정되어서 밥을 바꿔 먹었다고 했습니다. 11살짜리가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걱정되었을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현우는 또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도 할머니가 아프면 안 되니까 자기가 대신 먹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들을 이해하려고 하다니 현우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제 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병실 문이 열리고 영희와 창수가 들어왔습니다. 현우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죠. 하지만 저는 둘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확신으로 바뀌었거든요. 영희가 현우에게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안하다고, 걱정 많이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창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우를 보는 시선이 어색했어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들킬까봐 불안한 걸까요? 평소에 자상한 사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현우는 부모 앞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아마 어른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현우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의사가 다시 와서 설명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 확실히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며칠 더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더라고요. 그때 의사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혹시 집에서 약품이나 화학물질을 보관하고 있는지, 아이가 실수로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와 창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어요. 집에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 없다고, 아이가 뭘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말해준 진실을, 영희와 창수가 제 밥에 독을 넣었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현우가 잠들었습니다. 영희와 창수는 먼저 집에 갔어요. 저는 병실에 남아서 현우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으니 생각이 많아졌어요. 왜 영희와 창수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제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습니다. 현우가 잠꼬대를 했어요.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잠든 중에도 저를 걱정하는 현우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만은 끝까지 제 편이어 주는구나 싶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제 딸을 고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현우가 다치는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우는 하루 더 입원해야 했지만 상태가 많이 나아져서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희와 창수가 보였어요. 둘은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대화를 멈추고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던 걸까요? 영희가 현우는 어떻냐고 물어봤습니다. 많이 나아졌냐고, 언제 퇴원하냐고 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현우가 말해준 것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창수가 자리를 뜨고 영희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영희에게 물어봤어요. 현우가 병원에서 한 말이 사실이냐고, 정말로 제 밥에 뭔가를 넣었냐고 말입니다. 영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냐고, 현우가 뭐라고 했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 봐도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거든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하얀 가루를 제 밥에 넣는 걸 현우가 봤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고 했어요. 영희는 계속 모른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 딸이 이런 말을 들었는데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당황하다니. 만약 누명이라면
더 강하게 부인하고 화를 냈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희에게 따졌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날 죽이려 드느냐고.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영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빚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죽이려던 건 아니라고, 그냥 조금씩만 아프게 하려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씩만 아프게 하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독은 독인데 조금이면 괜찮다는 건가요? 게다가 그 독을 11살짜리 현우가 먹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창수도 나타났습니다. 영희가 우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창수에게도 따졌습니다. 사위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현우가 다쳤는데도 양심이 없냐고 했어요. 창수는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어요. 빚쟁이들이 계속 찾아와서 협박을 했다고,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가족 모두 위험하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독살하려 했다는 건가요? 제가 죽으면 재산을 물려받아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랬다는 건가요? 아무리 급해도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라고, 더 이상 이런 짓은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현우가 다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희가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엄마라고 부르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한다고, 빚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제 대신 독을 먹고 쓰러진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니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창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어머니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냥 조금만 아프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려던 거라고, 그 사이에 돈을 구해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어요. 독을 먹여서 병원에 입원시키겠다니, 그게 무슨 계획인가요? 게다가 그 독을 현우가 먹어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도 여전히 변명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희와 창수는 서로를 쳐다보며 망설였어요. 아직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일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에 가서 현우를 만났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린 게 바로 제 딸이라니. 현우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일로 속상하지 않냐고, 화나지 않냐고. 그랬더니 현우가 조금 슬프긴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착한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자기를 해치려 한 사람들까지 이해하려고 하다니. 저는 현우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기로 했습니다. 영희와 창수가 자수하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신고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제 딸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고, 현우가 다친 순간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현우가 다친 것만으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제 딸이라고 해서 이런 일을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처음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딸이 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니, 그것도 11살짜리 손자가 대신 독을 먹어서 입원했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현우의 의료 기록과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니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독성 물질 중독이 맞다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현우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실제로 독을 넣는데 사용된 물질을 찾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렸어요. 영희와 창수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지막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수색영장을 가지고 온 형사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부엌, 창고, 침실, 화장실까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혹시 독성 물질이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모두 확인했어요. 영희와 창수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뭔가를 찾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특히 부엌 근처를 수색할 때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뭔가 숨겨둔 게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서 형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약병이었는데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현우가 말했던 그 하얀 가루였습니다. 형사가 약병을 들고 영희와 창수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고, 왜 이런 걸 보관하고 있냐고 했습니다. 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약병에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화학약품인지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형사가 말하기를 이건 쥐약에 들어가는 성분이라고, 사람이 먹으면 매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소량이라도 계속 먹으면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더라고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영희와 창수가 이 독을 조금씩 제 밥에 넣어서 서서히 중독시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티가 나니까 조금씩 계속 넣어서 몸을 약하게 만들려던 거죠.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제가 매일 먹는 밥에 독이 들어 있었다니. 며칠만 더 지났다면 저도 현우처럼 쓰러졌을 거예요. 아니, 현우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형사가 약병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어요. 그리고 국과수에 보내서 현우의 혈액과 성분을 비교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일치한다면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하더라고요. 영희가 울면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라고, 그냥 조금 아프게 해서 병원에 보내려던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형사는 그런 변명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창수도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가족들이 위험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명백하게 나왔는데 변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형사는 둘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라고 했어요. 영희가 저를 보며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안하고 무거운 기운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제 손으로 감옥에 보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국과수에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병 속 독성 물질과 현우 혈액의 성분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했어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영희와 창수가 정말로 독을 넣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현우는 그 사이에 퇴원했습니다. 다행히 후유증 없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아이 마음에는 상처가 남았을 거예요. 부모가 할머니를 해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현우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체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랬더니 현우가 슬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를 지키려면 그래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어른스러운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11살밖에 안 된 나이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다니. 저는 현우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었어요. 영희와 창수의 빚 규모와 동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창수가 사업 실패로 몇억 원의 빚을 졌고 이를 갚기 위해 제 재산을 노렸던 거였어요. 처음엔 제가 자연사하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75세인 제가 너무 건강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급해진 나머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였어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건강하다고 해서 독사를 시도하다니. 그것도 제가 그렇게 아끼던 손자가 대신 독을 먹고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살인 미수로 정식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딸과 사위가 피고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영희와 창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평소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동안 함께 살면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살인 미수, 아동학대, 독성 물질 사용 등 여러 혐의였어요.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가족에게 일어난 일이라니.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호소했어요. 경제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실제로 죽이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어요. 독성 물질을 계획적으로 사용했고 그 결과 무고한 아이가 다쳤다고 말이에요.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사가 먼저 증언대에 섰어요. 현우의 중독 증상과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만약 더 많은 양을 섭취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국과수 감정사도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약병 속 독성 물질과 현우 혈액의 성분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고 했어요. 과학적 증거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현우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11살짜리가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하지만 현우는 생각보다 침착했어요. 판사가 무섭지 않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검사가 현우에게 물어봤어요.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 밥에 뭔가를 넣는 걸 봤는지, 언제부터 그런 걸 목격했는지 말해달라고. 현우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전부터 엄마와 아빠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안 계실 때 부엌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서 밥에 하얀 가루를 뿌리는 걸 봤다고. 처음엔 무슨 조미료인 줄 알았는데 할머니 밥에만 넣는 게 이상했다고 했어요. 현우는 계속 증언했습니다. 할머니가 밥맛이 이상하다고 하시는 걸 들었다고. 그래서 더 자세히 관찰해봤다고. 그런데 정말로 엄마와 아빠가 할머니 몰래 뭔가를 넣고 있더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검사가 물어봤습니다. 현우는 할머니가 아프실까봐 걱정되어서 자기가 대신 먹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평소처럼 할머니 밥과 자기 밥을 바꿔 먹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11살짜리가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 독이 든 밥을 대신 먹었다는 이야기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방청객 중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판사가 현우에게 물어봤어요. 지금도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있냐고, 화나지 않냐고. 현우는 잠깐 생각하더니 슬프긴 하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을 해치려 한 부모를 여전히 이해하려고 하다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현우가 너무 기특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일어서서 말했어요.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현우한테는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죽이려던 건 아니라고, 그냥 조금 아프게 해서 유산을 빨리 받으려던 거라고 했어요. 창수도 죄를 인정했습니다. 빚에 쪼들려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다고, 어머니와 현우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어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실제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어요. 계획적인 범행이고 아이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반박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판결을 기다리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영희와 창수에게 각각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 미수와 아동학대를 고려한 중형이었어요. 판사는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동정할 만하지만 그것이 독살 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특히 무고한 아이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영희와 창수가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더라고요. 제 딸이 이런 모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속상하지 말라고, 자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잘 살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재판이 끝났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지만 현우가 안전해졌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돈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가족도 배신할 수 있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우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현우는 이제 21살 청년이 되었고 저는 85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현우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어요. 처음 전공을 선택할 때부터 확고했습니다. 힘없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고 했거든요. 이 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린 시절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도 오히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다니. 보통 사람이라면 세상을 원망하거나 삐뚤어졌을 텐데 현우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거죠. 대학 생활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성적도 우수하고 교수님들의 신뢰도 받고 있습니다. 방학 되면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일에 앞장서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찾았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였어요. 처음엔 제가 겪은 일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가족한테 배신당한 사람이 다른 가족 문제에 조언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공감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관심을 받지 못해서 외로워하거나 때로는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를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우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혈연으로는 할머니와 외손자지만 정신적으로는 진짜 부모와 자식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현우가 대학에서 배운 것들을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해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노인 학대 사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괴롭힌다는 내용이었어요. 현우가 말하길 아직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함께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경험담을 나누고 현우는 전문 지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하니까 더 효과적이었어요. 가끔 영희와 창수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들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어요. 상처를 주기 싫어서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특히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선택하려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우가 자기처럼 어른들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 아이들한테는 자기처럼 지켜줄 할머니가 없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현우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의미를 찾으려 한다는 게 너무 대견했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우는 힘으로 바꾼 거잖아요. 현우는 또 말했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끝까지 지켜줬듯이 자기도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11살에 독이 든 밥을 먹으면서까지 할머니를 지키려 했던 그 마음이 21살이 된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성숙하고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현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현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지금의 자기가 있다고. 만약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그래서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현우한테 고마웠다고 했어요. 현우가 있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고. 현우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저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현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도 저도 서로를 살렸다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자기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힘없는 사람들을 돕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함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 끔찍한 일이 없었다면
지금 이런 평화로운 시간도 없었을 거라고 말이에요.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현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가 또 말했어요. 할머니가 자기한테 보여준 사랑과 용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감사했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결국 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현우의 용기가 저를 살렸고 저의 선택이 현우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비극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으로 끝나게 된 거죠.